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컴퓨터구조 시작합니다. 네, 전 시간에 저번 주죠. 어떻게 좀 혼동이 일어났는지 그 접속에 제가 입장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학교 웹엑스 상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녹화가 돼 있었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유명사다. 이 고유명사에 해당되는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일반적인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보다는 CPU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CPU의 형태를 보게 되면 CPU 내부에 이렇게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CPU라고 한번 해보자, 그죠? 그 다음에 상당수의 부분이 이 안에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 연산을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자료를 임시 저장하거나 또는 들어간 자료에 대한 거를 그 원위치하는 초기화해 준다든지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 연산 장치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자료들이 다 서로 간에 이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선로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선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로를 버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버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연결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걸 칩으로 만든다 그러면 바깥쪽에 이런 핀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핀들이 있고 사실 저희 이 안에 있는 연결선들에 비하면 바깥쪽에 있는 핀의 수는 훨씬 적은 수를 갖게 돼요. 그래서 핀의 어떤 제한점을 갖게 된다.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이런 이 내부에 있는 연결선들 간에 어떤 연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동이 되는 이런 핀들하고 연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어떤 규약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 규약 또는 서로 간에 표준안이다라고 하는 걸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마다 또는 또 만드는 반도체 회사마다 자기 고유의 이 버스의 어떤 전력이라든지 전류가 통하는 거나 전압이라든지 하는 거를 임의로 결정한다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되겠죠. 그때마다 저희 보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준안 중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PCI 버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또 쓰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저희 이 스카시 버스. 근데 그건 이제 외부의 버스를 얘기하는 거고 내부의 어떤 버스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또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이게 일반적인 CPU라고 한다면 간혹가다 CPU 보게 되면 여기 제어 장치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지스터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이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런 CPU들이 있는데 이런 식을 갖다가 온칩이라고 얘기하죠. 온칩 CPU. 그래서 온칩 메모리다라고. 온칩 메모리를 갖고 있는 CPU. 그래서 이런 CPU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의 칩만 가지고 모든 동작을 하게 만들어 주게 되죠. 물론 여기에 보게 되면 바깥쪽하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O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일단 주기억 장치가 들어갔을 때 온칩 메모리고 I/O의 모든 것들을 연결된 거. 그래서 I/O 쪽하게 핀을 포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포트들 간에 그 연결만 잘 해주게 되면 칩 하나에서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CPU들도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바로 베이직 컴퓨터는 이런 온칩 메모리를 갖고 있는 구조의 이 CPU라고 하는 거를 설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메모리의 저장 내용을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한 부분이 물론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부분은 제가 빼고 한다면 여기가 프로그램 부분이 들어가죠. 네, 프로그램 부분이 들어가고 일부분에 보게 되면 이 그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에서 더하기를 하시오라고 하자 이거죠. 근데 더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덧셈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가 40하고 50이라고 하는 번지에 여기에 333이라고 하는 각각 4, 4, 4, 4, 4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뭐냐면 40번지에 있는 내용과 50번지에 있는 내용을 더하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명령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instruction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333이니 4444 이런 식의 거를 갖다가 데이터라고도 그러지만 연산에 필요한 자료, 그걸 갖다가 피연산자 또는 오퍼랜드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자료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또 하나가 여기 이제 40이라고 써서 40번지에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근데 아예 이 부분에 50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거죠. 50이 아니라 아예 실제 데이터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44444.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 자체가 되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이미디엇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가 이제 이 40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 40 자체 여기가 아니라 3333이 아니라 다시 이와 같이 3333 번지를 또 찾아가야 되는 수가 있죠. 그 여기는 7777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와 같이 찾아가기 위해서는 40에서 찾아가서 다시 또 한번 찾아가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순수한 우리의 오퍼랜드가 되는 거다. 그랬을 때 요 3333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갖다 유효 주소라고 얘기하죠. 자, 아까도 이 3333만 있을 경우에 40번에 40이라고 하는 이 번지가 유효 주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 번 더 뛰어가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간접 주소 방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유효 주소를 산출하는데 다시 말해서 피연산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데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찾아가는 방식을 갖다가 이 그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본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죠. 그럼 프로그램에는 여러 개의 인스트럭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인스트럭션들이 명령어들로 쭉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컴파일하게 되면 인스트럭션으로 구성되는 거죠. 우리가 뭐 기계어라고 하는 걸로. 여기 어디 가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다.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죠. 그럼 요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뭘 하려는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분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분석 이 그 도구가 필요한데 또는 분석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분석실은 어디서 담당하게 되냐면 이거는 이 레지서가 담당하는데
이 그 레지스터도 이 분석만 담당하는 레지스터, 이 그 분석 이 전용 이 레지스터다. 그래서 분석 전용 레지스터를 뭐라고 했냐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다라고 불러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부르고 뭐 다 저희 그 CPU를 만들 때마다 조금씩 이름을 다르게 부르긴 하겠지만 우리 그 베이직 컴퓨터 또는 베이직 CPU에서는 아예 R이라고 부르겠다. 여기서 이제 여러 개의 저희 그 신호들이 나가게 되면 이 신호들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석실에서 명령을 내려주는데 그 명령을 누가 받게 되냐면 제어실에서 받게 된다 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어 장치를 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한 번에 딱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에서는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단계별 순서를 한다. 그래서 단계별 그 일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단계별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 이 타이머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단계 조작, 2단계 조작, 3단계 조작하고 이와 같은 걸 가지고 쭉 신호를 내서 1단계 조작일 때는 이쪽에서 신호가 나가고 3단계 신호에서는 요거와 요거 신호가 나가기도 하고 그 하나만씩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이 CPU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서 해주는 게 뭐 연산이라든지 뭐 기타 자료를 옮겨 놓는다든지 자료를 읽어 드린다든지 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분석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분석실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 제어 장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이 제작은 어떻게 할 거냐. 제작 방법 뭐 등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게 되면 5-4 부분인데요. 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 컨트롤 제어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 이 타이밍과 제어. 이제 시간이란 말보다 타이밍이란 말을 더 많이 쓰죠. 이걸 하려면 전체적인 시간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클락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는데 이거 아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간, 우리 보게 되면 그린치 천문대에서 나타나는 시간 이런 식을 마스터 클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클락이라고 하는 데서 신호를 발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갖다가 뭐 1초 단위로 나타내던 1 나노세컨드 단위로 나던 1 피코세컨드 되는 간에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만드는 걸 이 제너레이터라고 부르죠. 제너레이터 부분이 있는데 이 마스터 클락에서 나오는 신호가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게 다 플립플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그 레지스터의 이 그 통제하기 위한 거, 그다음 모든 레지스터의 이 타이밍 부분, 클락 부분에 이 타이밍의 이제 그 제어용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레지스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CPU 내부에는 이 플립플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플립플롭들, 그래서 플립플롭들의 이 타이밍 제어에도 사용된다. 그 다음에 제어 장치에 대한 거, 다시 말해서 마스터 클락이 이 제어 장치로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제어 장치 또는 제어라고 하는 또는 제어 신호, 제어 장치에서 나오는 걸 갖다 제어 신호라고 얘기한다 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이 그 전체적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은 누가 내리게 되냐면 프로그램 작성한 사람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로부터 나온 신호들을 어떤 순서대로 발생하실 건지는 마스터 클락에서 나오는 거고
요거에 대한 제어 장치의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타입이에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좀 더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서 만들 적에는 이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은 굉장히 좀 융통성 있게 수정이 쉽고, 하드웨어 부분은 수정하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그런데 또 소프트웨어만 가져가게 되면 속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하드웨어가 되면 속도는 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어 장치를 반도체 설계 측면에서 보든지 아니면 회로 측면에서 봤을 적에 두 가지 형태로 만든다. 하나가 이런 말을 써요. 하드 와이어드라고 하는 방법. 그래서 하드 와이어드 형태의 하드와이어드 오거니제이션이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서의 그 제어 장치를 구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하드와이어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논리회로 때부터 쭉 했던 게이트들이 있죠. 그 다음에 플립플롭들이 있고, 또 레지스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겠죠. 그 레지스터들 등을 직접 선이나 어떤 걸로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는 그 구성을 가지고 그 회로를 만드는 거죠. 구성으로 구조로 회로 구성하는 거. 제어 장치에 회로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이 하드와이어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드에서 본다면 실제 인두기 가지고 납땜하는 거죠. 거기에는 트랜지스터도 들어가 있고 저항도 들어가 있고 하는 방식이다. 자, 마이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뭐가 들어가냐면 프로그램이니까 메모리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제어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을 저장될 그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전원이 꺼지면 지워지면 제 그 CPU로서의 동작이 안 되겠죠. 다시 전원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메모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얘기를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펌웨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좀 맞지 않은 얘기인데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중간에 펌웨어라고 하는 게 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한다면 요 사이에 펌웨어, 하드웨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소프트웨어라고 하자니 하드웨어 하는 사람은 그게 소프트웨어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은 너무 하드웨어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으니까 하드웨어지 하는 그런 어중간한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그걸 갖다가 펌웨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펌웨어 업그레이드. 뭐 프린터 같은 경우도 펌웨어가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약간의 수정 부분이 있으면 바꿔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는 보통 플래시 메모리 등을 사용하게 되죠. 롬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마이크로 프렘 방식으로 하는 거는 좀 뒷줄 하고 우리 책에서는 5장에서 이 그 하드와이드 방식에 대한 걸 난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7장에서 마이크로 프로그래밍에 의한 방식에 대한 걸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아까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보게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덧셈을 하려구나.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자료를 읽어 오라구나 하는 과정들이 다 거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갖다가 분석실에서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분석실에서 이런 일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제어 장치에서 그에 대한 단계별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에 대한 그 모습을 보도록 하죠. 이게 이 보편적이라기보다는 간략화된 거다. 이제 초창기에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다들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주 학습적인 용도에서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베이직 컴퓨터의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죠. 그러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이와 같이 분석실이 필요하죠. 분석실에서 명령어를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분석실이 어디냐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다. 이걸 IR이라고 부르고 요거의 용도가 이 분석해 주는 거다. 뭐에 대한 명령이냐면 명령어를 갖다가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명령어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세 종류의 명령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가 뭐냐면 메모리 참조 명령어, 메모리 레퍼런스, 말로 쓸게요. 우리말로 쓸게요. 이제 명령어 이 군이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조작을 하는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군이 있고 그 다음에 IO 명령어 군이 있어요. 네, 메모리 참조 명령어구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 16가닥으로 16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가 이 12비트는 저희가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는 명령어에 해당되는 OP 코드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이 15번째 비트 여기는 I라고 하는 걸로 해서 직접 주소 방식이냐, 간접 주소 방식이냐. 다시 말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 번에 찾아서 읽어질 수 있는 자료에 있으면 직접 주소 방식. 만약에 갔는데 또 한 번 찾아가야 된다면 간접 주소 방식이죠.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이 I라고 하는 거에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레지스터 참조 명령문 0번부터 11번까지 레지스터를 가지고 조작하는 레지스터 부분에 대한 이 조작을 알려주는 부분이 들어가죠.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는 0, 1, 1, 1로 해서 12번부터 시작해서 15번까지 비트는 고정이 되어 있다. 오피 코드 부분은 이렇게 된 걸로 고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IO 명령어구는 0번부터 11번까지 IO 동작하기 위한 IO 조작 부분의 그 명령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C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줄 썼지만 실제 거기에는 IO 동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이와 같이 인스트럭션들로 구성된다. 그 다음에 12번부터 15번까지 여기는 1111로 고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명령군이 있으니까 이 중에 이 가장 그 복잡한 구조를 이 IR 레지스터 형태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복잡한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 걸로 보자. 0번부터 11번까지에 대한 부분이 주소일 수도 있고 또는 레지스터 조작하기 위한 명령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조작하려는 건지 또 IO 조작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12번부터 14번까지가 여기서 이제 메모리 참조 명령은 이 부분이 다 000부터 시작해서 110까지만 쓰인다. 111은 고정하기 위해서 111을 쓰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 그 베이직 컴퓨터에서 고정돼 있다. 12번부터 14번,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이렇게 생긴 걸 IR 레지스터에서 구분을 해서 이 그 섹터별로 구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다. 이건 이제 됐고요. 이 모습에서 이제 제어 장치로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12번부터 15번까지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OP 코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OP 코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가 000부터 시작해서 111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110까지 있고 111인데 여기서 110까지 쭉 사용되는 부분은 이 메모리 참조 부분이 있고 참조 형태 명령어였고 111일 적에는 이 그 레지스터 참조 명령일 수도 있고 또는 입출력 IO 명령어 군일 수도 있었죠. 따라서 이와 같이 이 그 구분을 000부터 해서 111로 구분해서 신호를 다 구분해 줘서 표현해 준 것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000이면 이쪽 신호만 반짝 출력이 나오고 111은 여기 신호만 반짝 출력이 나온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 개 입력이 그 있으니까 그거를 2의 3승 8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신호가 8가지로 구분돼서 나오겠죠. 따라서 세 개 입력을 8가지로 바꿔주는 장치. 그런 장치를 갖다가 디코더라고 부르죠. 그래서 디코더라고 하는 거가 있고 이 12번, 13번, 14번 세 개에 해당되는 신호가 000이면 이 부분만 출력이 나와라. 그 다음에 001이면 이 부분만 출력이 나와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쭉 나와서 110이면 6번 비트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에 출력이 나오고 12, 13, 14가 다 111이면 여기 7번에 해당되는 것만 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신호값이 그 나오게 되고 나머지는 다 꺼진 상태가 되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처음부터 명령어를 12, 13, 14가 아니라 0부터 7번까지 해가지고 8비트로 넣게 해서 만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령어 자체가 16비트가 아니라 그 8비트가 돼야 되니까 5비트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 5비트가 20자리에 해당되는 20비트의 명령어가 되는데 비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디코더를 썼다. 용도는 그 명령어의 이 비트 수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그 이 디코더라고 하는 걸 다시 이용해서 세 비트를 8비트로 확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속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일단 이 메모리 안에는 좀 조밀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어요. 이건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신호를 받아서 뭔가 처리해주는 장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처리해주는 장치를 갖다가 제어 장치라고 얘기하고 이 그 제어 장치에는 제어에 해당되는 논리적인 동작하죠. 그래서 이 제어 로직 그 다음에 이 그 뭐 게이트들이 이 안에 들어가겠다.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여기 하나씩 다 지금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를 하려는지를 판정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0번부터 11번까지 이게 몇 가닥이냐면 12가닥이죠. 이 12가닥의 신호가 그 제어 장치에 들어가서 때로는 이 주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레지스터 참조를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가지고 무슨 조작할 것인지에 대한 조작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또는 IO 조작하기 위한 신호를 가지고 12가닥을 받아야 될 때도 있겠다. 자,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이 신호가 I라고 하는 플립플롭에다가 그냥 번쩍하고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이게 0이면 어떤 값이냐, 뭐 이제 그 간접 주소 방식이냐, 직접 주소 방식이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한 거. 0이면 직접 주소 방식, 메모리 참조 명령의 경우, 1이면 간접 주소 방식. 또 이 부분이 10, 12, 13, 13이 다 111일 때는 15가 0이면 이건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 또 이게 1이면 IO 명령어 그런 분으로 구분이 되죠. 자, 이렇게 판정하기 위한 용도에서 15번째 비트를 저장을 해두는 걸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조작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조작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나타내죠. 자, 이 수업할 때마다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써요. FM대로 하라고 하는 군대 용어에서 사용되는 거. 그래서 이 FM대로 얘기하라라고 했을 때 이 야전 교본이죠. 그 야전 교본을 보게 되면 이 만약에 소총을 분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해를 갖다가 이 처음부터 그냥 쫙 지금 뭐 나사도 빼고 뭐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게 그 굉장히 간단하게 쓰죠. 1단계 그러면은 일단 뭐 약실 검사를 한다. 그 다음에 2단계 뭐죠? 그 뭐를 빼고 뭐 그런 식에서 맨 마지막에 이 그 기름칠을 하고 다시 재조립하기 위한 단계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그 야전교본이라고 하는 FM 방식을 보게 되면 FM 필드 매뉴얼이에요. 요, 이 야전 교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그 제어 장치도 그런 식의 단계별을 조작해 줘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어 장치에도 이 명령어를 보니까 이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 필요한 게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단계니까 타이머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타이머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냥 제가 장난삼아 한 얘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머가 필요하다 이죠. 그래서 그 타이머를 두는데 이 타이머가 이제 보통 그 우리가 쓰는 이 세상에서 보니까 모든 일은 10단계면 다 끝나더라.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복잡해도 20단계면 끝나더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베이직 컴퓨터에서는 이 한 16단계면은 모든 게 다 끝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16단계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또는 0부터 시작해서 0단계, 1단계 이렇게 한다면 이 마지막 15단계까지 가서 일이 끝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그와 같은 걸 처음부터 타이머를 0부터 해서 15까지 동작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다시 0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4비트로 만들어지면 2의 4승 하게 되면 16가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증가되는데 000, 001, 010 그렇게 증가하는 걸로 만들어 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000에서 0001, 0010, 0011 이런 식의 증가되는 걸 뭘로 바꿔주냐면 000에서 이와 같이 표현해서 바꿔주자 이거죠. 그러면은 이 0011은 이 3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100 이렇게 바뀌겠죠. 0번, 1번, 2번 이렇게 뭐 3번이면 이 부분에 들었네요. 하여튼 세 번째 비트가 그 1이 되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작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시퀀스 카운터라고 하는 걸 만들자. 이거 카운터. 이 카운터를 만드는데 카운터가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111까지 이 표현이 될 수 있는 카운터. 그래서 이거는 4비트 가지고 만드는 카운터를 만들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카운터가 아니라 우리가 저번 때 이 그 링 카운터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링 카운터는 맨 마지막 값이 되면 다시 0으로 돌아오는데 여기는 링 카운터가 아니라 그냥 증가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퀀스 카운터다라고. 시퀀스 카운터. 시퀀스 카운터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시퀀스 카운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0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인크리멘트. 증가시킬 수는 이런 신호가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뭐가 있냐면 처음부터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클리어라고 합니다. 그 클리어를 CLR이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가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외부에 이 마스터 클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이게 이 마스터 클락 부분이다. 또 우리가 저희 이 컴퓨터를 샀을 때 1.6GHz짜리 이제 그 컴퓨터냐, 뭐 2점 얼마짜리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이 그 속도가 빨리 결과가 나오니까 역시 그 클락 주파수가 바로 마스터 클락에 대한 부분이다. 얘같이 4비트에 해당되는 게 나가는데 000부터 111로 나가는데 그거를 마찬가지 여기 요런 것처럼 3 곱하기 8 디코더 쓰듯이 이 4가닥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16가닥에 해당되는 걸로 이 그 전환을 해서 바꿔주자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16비트로 바꿔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카운터의 기능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그 바꿨다라고 해도 돼요. 하여튼 뭐 2가지 단계로 만들었다. 그래서 4 곱하기 16 디코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16개의 신호가 나가는 거죠.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6가지 해당되는 신호가 나가는데 요 이름을 갖다가 뭐라냐면 타이머라고 해서 T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T의 1이 되겠죠. 마지막 이 신호는 여기 쭉 돼서 T의 15까지 그래서 16가닥의 신호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디코드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D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마지막 D 가 6번, 7번까지 이름을 가지고 붙이도록 하고 이 부분은 T라고 하는 타임이라고 하는 걸로 이름을 붙여 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제어 신호에서는 아주 많은 신호들이 나가게 돼요. 그게 다 뭐냐면 제어 신호가 된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그 모습을 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다 핵심이지만 여기에 분석실이라고 하는 IR 레지스터의 자료를 보고 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그냥 덜렁 프로그램 하나 명령을 씌워넣으면 씌워넣어 1대1로 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명령어 하나, C로 작성된 명령어 하나, printf라고 해도 굉장히 단계별을 거쳐서 한 줄만 썼지만 기계어로서는 여러 줄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어 하나하나에 대한 동작하에서 그게 뭉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대한 거, 기계어 하나가 동작하는 과정, 그걸 갖다가 명령어 사이클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색깔이. 명령어 사이클, 영어로 instruction cycle라고 부른다. 이거는 명령어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그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라고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프로그램은 이 그 수많은 이제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명령어 순서열이다. 명령어들의 그 순서열이 되죠. 이걸 갖다 시퀀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런 명령어들을 한꺼번에 덜렁 가져와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고속의 이제 CPU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그 놈 촘스키라고 놈 촘스키래네. 이그저 폰 노이만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처음에 얘기한 그 컴퓨터 구조가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큰 변화라고 해봤자 CPU를 여러 개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명령을 몇 개를 좀 동시에 하는 정도지 이와 같이 명령어를 한꺼번에 덜렁 한다든지 어떤 명령어는 이그뭐 동시에 같이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능들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여전히 좀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폰노이만의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읽어서 실행하고 다시 그 다음 걸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한마디로 병목 현상을 가져온다 이거죠. 버스에서 하나씩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각 사이클마다 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여러 사이클을 거쳐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성이 된다 이죠. 그래서 이 그 각 사이클마다 동작하는 이런 그걸 갖다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여기 그 인스트럭션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계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C 언어나 자바와 같은 이 그 조금 더 이제 그 쓰기 편리하게 된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라 어셈블리어에 거의 1대1 대응되는 형태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저희가 또 이 만든 CPU를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사이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이 명령어를 수행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명령어를 처리하기까지 처리 완료까지 의 그 과정을 갖다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여러 그 CPU들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는 베이직 컴퓨터라고 하는 그 학습용의 또는 이제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컴퓨터를 가지고 또는 CPU를 가지고 설계해 보는 거니까 베이직 CPU의 경우에 대한 인스트럭션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프로그램이 다 어디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주기억 장치에 이게 프로그램이 있다. 이게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이게 이제 하나의 명령어죠. 이것도 명령어, 명령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이런 명령어를 CPU가 있으면 이 CPU에서 이걸 하나 가져와야 되겠죠. 이 부분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면 분석실에다 갖다 놓죠. 여기가 분석실. 분석실을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다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석실에서 분석을 하고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뭘 하려는구나라고 하는 걸 하게 되죠. 분석실에 갖고 오면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석을 하죠. 다음 단계에서는 해석 과정을 거친다.
명령어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해석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자료를 읽어와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수행을 하죠. 결과를 갖다가 산출하겠죠. 명령어에 대한 수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기억 장치가 있고 주기억 장치에서 IR레서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나 가져오는 이 과정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fetch라고 부른다. 또 fetch의 사이클에 또 쪼개서 얘기하기 때문에 서브 사이클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그냥 fetch 사이클이라고 해도 하기도 하고 fetch 루틴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fetch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분석실에 갖고 와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덧셈을 하려는구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으라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디코드다라고 불러요. 자, 수행을 하는 과정은 execution이다. execute 과정이다라죠. 자, 이런 가정하는데, 물론 그 디코딩하고 보니까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읽어와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데이터냐면 간접 주소 방식일 때다. 이제. 그래서 베이직 컴퓨터에서의 경우 이 인스트럭션 사이클에 대한 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 컴퓨터에서 인스트럭션 사이클에 대한 거는 어떻게 구성되느냐? 자, 크게 이 네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주기억 장치로부터 명령어 하나 읽어오기. 주기억 장치에 있는 명령어 읽어오기. 자,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읽어오는 건 좋아요. 근데 어디 갖다 놨어요? 읽어오기. 그래서 읽어온 거는 IR 레지스터에다가 저장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영어로 fetch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fetch 그러면 뭘 집어 던지고 나서 물어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fetch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fetch를 하는데 인스트럭션을 가져온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 때문에 fetch on instruction이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석실에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놓고 난 다음에 분석해야 되는 거, 명령어를 갖다가 해석한다. 이제. 읽은 명령어를 갖다가 해석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갖다가 디코드라고 부르죠. 그 읽어온 명령어니까 가 on이라면 여기는 더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읽어온 명령어가 만일이에요 이거는 만일 읽은 명령어가 명령어가 이 메모리 참조 명령어군에 포함되고 명령어군에 속하고 그다음에 피연산자를 산출하기 위한 자의 위치를 산출하기 위해 간접 주소 방식을 사용했다라죠. 사용한 경우
어떻게 되냐면 다시 유효 주소에 대한 걸 읽어야 돼요. 그러면 유효 주소를 갖다가 그 읽어드리는 작업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이 간접 주소 방식이 아니라 직접 주소 방식이면 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그 메모리 참조 명령어가 아니라 레지스터 참조 명령어나 IO 명령어라면은 베이직 컴퓨터에서는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유효 주소를 읽는다고 그래서 유효 주소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주기억 장치에 그 데이터들만 있는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읽어드리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가 아니라 거기서 한 번 더 읽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유효 주소를 산출한다. 유효 주소를 영어로 effective address라고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읽어드리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다. 그리고 이 그 메모리가 또는 이제 그 명령어가 간접 주소 방식일 때 조건은 꼭 이렇게 됐죠. 인스트럭션이 이 간접 주소 방식일 때 인다이렉트 어드레스 방식.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죠. 인다이렉트 어드레스. 자, 마지막 이제 스텝 4가 4번.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에다 적을게요. 스텝 4가 뭐 하는 거냐면, 자, 이건 이 스텝인 이런 건 다 고유명사로 대문자로 쓰는 겁니다. 이 명령어에 대한 걸 해석이 됐으니까 이 그 해석한 이 명령어 이제 해석이죠. 또는 읽은 명령어 갖다가 이 어떤 동작하려는지에 대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영어로 execute. 덧셈을 하라고 그랬다면 덧셈을 할 것이고 데이터를 이동하라면 데이터를 이동할 것이고 데이터를 0으로 초기화시키려면 초기화하는 과정을 덧킨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텝 4까지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go to 스텝 1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갔다가 그 다음에 스텝 3을 거쳐서 스텝 4까지 하고 다시 이렇게 거쳐서 이 네 단계를 거쳤을 때 베이직 컴퓨터에서 이 하나의 명령어가 이 동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 스텝 1을 특히 뭐라고 하냐면 패칭이라고도 부르고 패칭 루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패칭 뭐 스텝이라고 불러도 되겠고 또는 패칭 서브 사이클 또는 패칭 사이클이라고도 부른다. 자, 그러면 이런 동작들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그 표현할 것이냐. 이 동작에 대한 걸 갖다가 표현하고 이걸 갖다가 이 그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 하드웨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작할 수 있게 이 회로로 구현해야 되겠죠. 그 회로로 구현하기 전에 이 여러 가지 단계별로 실제 이 머릿속에서 잘 돌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 회로를 구현해도 되겠지만 그리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도 테오리지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하나의 동작 표현에 대한 거를 기술해 주는데 그 기술하는 이 방식 이거를 이 하드웨어 디스크리션 랭귀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표현한다. 때 기술은 RTL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한다. 레지스터 트랜스퍼 랭귀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표현해 보자. 그래서 RTL이라고 하는 걸로 베이직 컴퓨터에서 이 그 언어로 표현하고 나서 만약에 그거를 번역해 주는 컴파일러가 있어서 회로로 바꿔주는 컴파일러가 있으면 그거로 이 그 칩을 만든든지 보드를 만들면 CPU가 완성이 되겠죠. 자,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 RTL이라는 걸로 표현된 그
이 이제 기술 부분이 있겠죠. 표현 이 기술 부분.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런 이제 그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이 그 컴파일러가 있고 이 컴파일러에서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이 회로도가 출력돼서 나온다 이제 우리가 이 그 보통 컴파일러는 이 C 언어와 같은 뭐 또는 이제 그 파이썬과 같은 걸로 작성했을 적에 코드가 기계어로 바꿔서 나오겠죠. 이건 일반적인 컴파일러인데 여기서는 이 기계어로 바뀌어서 이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맞는 데서 실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는 그 기계어가 만들어서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RT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게 되면 전혀 뭐 문법상이나 회로상의 문제가 없으면 번역이 잘 돼서 회로도가 나오는데 그 컴파일러를 실리콘 컴파일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실리콘 컴파일러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RTL이라고 하는 걸로 fetch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동작할 거고 디코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 fetch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디코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뭐, fetch라고 하는 건 이제 fetching이라고 쓸게요. 디코딩. 요거에 대한 걸 갖다가 이 그 동작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alt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먼저 이 fetching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메모리라고 합시다. 자, 메모리에 있고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여기에 지금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30번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이게 명령어 3번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명령어 4번이 31번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3번 명령어를 지금 현재 이 분석실 이 IR레이서인데 여기에 뭐를 갖다 놓은 명령어 3번을 갖다 놓게 되는 거죠. 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다 갖다 놓는 거. 그걸 갖다가 fetch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30번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 기억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30번 다음엔 31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PC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이걸 갖다 PC라고 불러요.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PC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있는데 레지스터의 역할은 이 수행하려고 하는 명령어 그래서 이그 이제 그 수행할 또 읽을 명령어의 그 위치를 갖다가 항상 추적하고 있는 추적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추적 관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저장하고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그 메모리가 있다라고 한번 보죠. 주기억 장치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에는 이 여기에 저번 때 이제 메모리 설계하는 걸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주소가 들어가죠. 주소가 n가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n가닥 나오는 가닥에 이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데이터 in이라고 하고 이 부분 데이터가 나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데이터 아웃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전용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 전용 레지스터가 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다. 그래서 AR 레지스터 부분에 보게 되면 AR 레지스터는 주기억 장치의
그냥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의 그 주소값을 이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제공 목적을 만든 이 전용의 레지스터가 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예요.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PC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와 그다음에 AR 레지스터를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모든 조작은 단계별로 동작한다. 그럼 첫 번째 패칭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패칭을 하려면 첫 번째 단계로 할 거니까 단계별로 동작하는 거니까 시작은 T0이라고 하는 시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볼게요. 그러면은 이 읽어올 명령어를 누가 관리하고 있냐면 PC라고 하는 레지스터가 관리하고 있죠. 어디 있는지. 이거를 메모리에서 읽어야 되는데 메모리에는 항상 주소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 A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다 넣었단 말이에요. 갖고 있단 말이에요. AR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주기억 장치에다가서 데이터를 읽으려고 한다면 명령을 읽으려고 한다면 PC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AR에다 저장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동시에 못하니까 AR에게 가리키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을 읽어다가 이 그 분석실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실이 뭐냐면 IR 레지스터인데 어디에 있냐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M이라고만 쓸게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갖다가 1차원의 이 그 배열로 생각한다 그러면 AR이라고 하는 주소에 있는 부분 또는 인덱스가 가리키는 부분에 있는 명령을 읽어다가 IR이라고 하는 분석실에 갖다 놓으면 되겠다. 동시에 이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가 30번에 있는 명령을 읽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명령 어디냐면 31번이 되겠죠. 따라서 PC라고 하는 다음 명령어의 위치값은 이렇게 하나 증가시키면 되겠죠. 따라서 T0과 T1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실행할 수가 없어요. AR 레이서라고 하는데 자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T1 다음에 다음 단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패칭이라고 하는 단계다. 여기 이제 우리 책에서는 안 써 있지만 T0이라고 하는 데서 T2라고 하는 신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단계를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시퀀스 카운터. 자, SC를 카운터라고 부를게요. 카운터인데 이걸 SC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카운터 값을 하나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T0에서 T1이라고 하는 신호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하고 나면 분석실에 갖다 놨어요. 해석해야 되겠죠.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걸 보죠. IR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그 자료가 들어가 있다. 여기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가 0번부터 11번, 12번부터 14번, 15번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놓고 이 나눠진 걸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 거죠. 15번. 자,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걸 분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12번, 13번, 14번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걸 몇 개의 신호로 바꾸냐면 8개의 신호로 바꾸게 되죠. 이걸 D0부터 시작해주고 D7까지 해당되는 신호를 바꿔준다 그랬어요. 여기가 3 곱하기 8 디코더 부분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디코딩을 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해석은 명령어를 읽어온 단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 필요에 따라서는 주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제 그 메모리 명령을 레지스터 조작을 위한 거, 레지스터 그 조작을 위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I/O 조작을 위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겹쳐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게 주소인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간접 주소 방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본다면 유효 주소를 산출해야 되겠다. 간접 주소의 경우 이 뭐냐면 유효 주소를 갖다가 이 읽어오기 작업하죠. 이 작업 해줘야 되는 게 이 디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 T2라고 하는 시간에서 디코딩이라고 하는 걸 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fetching은 T0과 T라고 하는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디코딩은 다음 단계에서 해주자. 어떻게 되냐면 IR이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12, 13, 14 요 세 빛에 해당되는 12번부터 14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디코딩을 해보자. 해서 몇 개의 신호를 만들냐면 0번부터 해서 그러니까 D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D7까지 8개의 신호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자, 여기 쉼표는 동시에 실행한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간접 주소 방식의 경우를 대비해서 IR 레지스터에 0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다시 AR 레지스터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이 I 부분에 해당되는데 IR 레지스터에 그 15번째 비트를 이렇게 I라고 하는 이 플립플롭에다가 집어넣어 놓자. 저희가 좀 글씨가 이상하니까 지우고 다시 쓸게요. 저희가 I라고 하는 데다가 IR 레스트의 15번째 비트.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디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제 RTL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RTL로 표현한 거죠. 이것도 RTL로 표현한 건데 그 실리콘 컴파일러가 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이 하드웨어로 표현할 것이냐. 하드웨어 구성 다시 말해서 이 회로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그 다음 시간에 좀 이거는 복잡하니까 버스 구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 전 시간에 이 수업한 내용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제가 다시 입장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또 어떻게 글로 들어오신 학생들 좀 있었기 때문에 예, 한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잘못한 것 같다고 사과드리고요. 그 전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이 상당수 분이니까 꼭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참조해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 한 것까지 좀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책에서 가장 핵심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그 핵심이죠. 앞으로 전 세계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세계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핵심 부분이에요. 이거 잘해 두시면 이제 이쪽 관련된 그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기업을 설립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CPU를 꼭 반도체 공정 라인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CPU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FPGA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다운로드해서
이 만들 수 있는 그 반도체 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도구들도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갖다 쓸 수 있고, 또 이 관련된 뭐 이런 칩들도 뭐 여러분들한테 좀 비쌀지 모르겠지만 2, 3만 원에 대한 거 가지고 볼 수가 있죠. 그냥 이 휴대전화 요금 좀 저렴한 걸로 쓰시고 이런 걸 써도 되고, 아니면 술 별로 안 드시겠지만 술을 뭐 안 먹는다든지 담배를 끊으면 충분하게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실습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CPU를 설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베이직 컴퓨터에 있는 정도의 CPU는 나름대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꼭 복습을 해달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업에 대한 진행 사항인데요. 당분간 비동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비동기인데 비대면으로 할게요. 자꾸 저희 코로나에 백신이 맞아서 충분하게 저희 접종률이 있다 그래도 간혹가다 이제 또 한두 명씩 감염자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10대에서 나오면서 가족들이 옮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핑계거리인지 모르지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자기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목금 또는 수목금 나오셔가지고 실습을 논리회로 때 못했던 것부터 해서 하셔도 되겠고, 또 방학 기간에 나오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꼭 학기 중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마음대로 나오라고 하시기가 좀 곤란한 게 차비가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꼭 오셔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오늘 수업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패치하고 디코딩 관련된 거, 실제 회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블록 다이그램 되겠죠. 요거에 대한 걸 가지고 설계하면 되겠고, 이 RTL 말고 또 다른 언어들도 있어요. 근데 그 언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한 FPGA라고 하는 도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자이링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알테라도 있고, 뭐또 기타도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나만의 고유의 프로세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